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보험 관련 기사들, 이걸 바탕으로 요즘 가장 뜨거운 보험 시장의 주요 소식들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 주목해야 할 이슈 10가지 정도 뽑아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저희랑 같이 하시면, 복잡한 내용도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갑 사정이랑 직결되는 정보들, 또 꼭 알아야 할 변화들, 이런 거 중심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맞아요. 단순히 뭐 뉴스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 또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까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그 간병보험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령화가 워낙 빨라지면서 간병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문제는 그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마치 외부 간병인을 쓴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보험금을 타내는 뭐랄까 나이론 간병인 문제, 이게 좀 신박하다는 겁니다. 아, 가족이 돌보는 건 당연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텐데 그걸 소린다는 거죠. 이게 그냥 몇몇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꽤 광범위한 문제인가 보네요. 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일부 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이 간병보험 때문에 나간 보험금이 들어온 보험료보다 많은, 그러니까 손해율이라고 하죠. 이게 100%를 훌쩍 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손해율이라는 게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데, 이게 100% 넘으면 뭐 팔수록 손해라는 뜻이죠. 아, 보험사 손해도 손해지만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가입자들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네. 이런 허위 청구가 자꾸 쌓이면 보험사는 뭐 어쩔 수 없이 정직한 가입자들 보험료를 올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진짜 필요한 간병보험 상품 자체를 안 팔 수도 있어요. 중단할 수도 있는 거죠. 보험사들이 뭐 간병인 자격증이라든지 실제 서비스 제공했는지 계좌 입금 내역 같은 거 확인하려고 애쓰고는 있는데 아직도 현금 거래 관행이 많아서요.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좀 정직하게 청구하는 문화, 이것과 함께 좀 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간병보험 정말 필요할 때 큰 힘이 되는 상품인데 이런 식으로 악용되면 안 되겠네요. 근데요, 이런 허위 청구 문제가 간병보험에만 있는 건 아니죠? 보험 사기 전체 규모도 꽤 크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무려 1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였고요. 1조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주로 어떤 방식의 사기가 많은 건가요? 여전히 고전적인 수법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다거나 사고 내용을 좀 부풀리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병원에 그냥 장기간 누워있는 나이롱 환자 행세 같은 거요.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사기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고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건 60대 이상 고령층뿐만 아니라 2030 젊은 세대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험 사기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젊은 층까지요? 이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좀 아니란 생각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걸까요? 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는 이거 명백한 범죄거든요.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거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보험 사기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준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하나쯤? 뭐 이런 생각이 결국은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모든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 이걸 좀 깨달아야 합니다. 네. 보험 사기는 공범 없는 범죄다 이런 말도 있듯이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거 정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훈훈한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로 효도보험이 인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같은 명절 앞두고 이 치매나 간병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여러 보험사에서 경쟁적으로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부모님 보험 알아보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KB손해보험의 골든케어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 전문요양보호사 볼봄 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받는 거, 재가급여라고 하죠. 그거랑 요양병원 입원 시 받는 지원금을 각각 따로 보장해주는 식으로 보장을 좀 세분화한 게 특징이고요. 또 흥국화재의 흥굿가족사랑 간편치매간병보험은 특정 종류의 치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같은 표적 치매 치료비나 레켄비처럼 최근에 나온 고가 신약 치료비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어요. 아, 레켄비어. 그 최근에 효과 입증돼서 주목받는 그 치매 치료제 말씀이시죠? 신약 치료비까지 보정된다니 좀 솔깃한데요. 가입 조건은 까다롭지 않나요? 부모님들은 보통 지병이 있으신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해상이나 KB손해보험 같은 데서는 기존에 병력이 있던 분들도 비교적 쉽게 가입할 수 있게 심사 기준을 낮춘 간편심사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좋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혜택 이런 걸 제공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부모님의 현재 건강 상태나 걱정되는 부분, 필요한 보장 수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걸 고르는 거겠죠? 그렇군요. 부모님 세대의 노후 걱정 덜어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자녀 세대 고민 중 하나가 또 상속 문제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새로운 보험 상품도 나왔다고요? 네, 우리금융 계열사인 ABL생명에서 우리 가족 TH에 주는 상속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인데요. 좀 특이한 점은 사망보험금이랑 별도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까지 더해서 돌려준다는 점이에요. 최소 가입 금액은 3천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오, 낸 보험료까지 돌려준다.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데 상속 분쟁 예방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상품의 핵심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는 기능이랑 연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수익자, 주로 유가족이죠. 유가족에게 한 번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미리 계약된 신탁회사로 넘어가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회사가 계약 내용에 따라서 유가족한테 매달 생활비 형태로 준다거나 자녀 학자금 지급 시기에 맞춰서 목돈을 주는 식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갑자기 큰 목돈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족 간의 다툼 소지, 이런 걸 미리 막고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하게 도와주는 장치군요. 그렇죠. 네.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또 남은 가족들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망 보장만 넘어서 자산 이전하고 관리하는 이런 적극적인 상속 설계의 도구가 되는 셈이죠. 개인적인 재정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 보험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국민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월급에서 꼬박꼬박 보험료 내는 직장 가입자들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반면에 자영업자나 은퇴자 같은 지역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지역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 총액보다 무려 20조 원 이상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고요. 반대로 직장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 총액보다 16조 원 이상 적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격차가 해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와, 액수 차이가 상당하네요. 이게 지역 가입자 중에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소득 낮은 분들도 많아서 그런 구조가 된 걸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 지역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죠. 물론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 이걸 고려해야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직장 가입자들이 낸 것보다 덜 받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직장인만 봉이냐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좀 복잡한 부과 기준 대신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단순화하고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제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또 앞으로 부과 방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건강보험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사회 안전망,
고용보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특히 특수고용직하고 플랫폼 종사자들, 이분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서 특수고용직이란 건 뭐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지만 특정 회사에 소속돼서 일감을 받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뭐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분들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85만 명을 돌파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5만 명이요. 와, 꽤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 거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이게 2021년부터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거든요. 근데 불과 4년 만에 가입자 수가 거의 2배, 97% 증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가입자 중에서는 보험 설계사가 약 27만 명으로 가장 많다고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기사, 화물차주 이런 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나요? 정부는 현재 소득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다른 직종까지 단계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고용 안정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건 매우 긍정적인 방향인데 한편으로는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거냐, 이게 또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본인이 가입 대상인지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생활 밀착형 주제로 가볼까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펫보험 시장이 요즘 뜨겁다고요? 네, 그렇죠.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펫보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펫보험 보유 계약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섰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신규 계약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보험료 수입은 7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손해보험사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와,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네요. 보험사들도 경쟁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겠어요. 맞습니다. DB손해보험이나 메리츠화재 같은 회사들이 앞다퉈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입원비 보장을 강화한다거나 다른 개에게 물렸을 때, 즉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보장을 추가한다거나 복잡한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반려동물 수에 비하면 20만 건이라는 계약 건수는 아직 좀 적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아직 10%대에 머물러 있는 걸로 추정돼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보험료 부담입니다. 월 몇만 원씩 내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또 막상 가입해도 보장 범위가 생각보다 좁거나 자기 부담금이 높아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동물병원 진료 항목이랑 비용을 표준화하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시스템 구축,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려동물 가족이라면 펫보험 가입 고려해 볼 만하지만 아직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니까 상품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펫보험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보이네요. 자, 다음은 보험산업 자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서 AI하고 디지털 기술 도입이 그야말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상품을 설계하고 보험 가입할 때 위험도를 평가하는 인수심사, 그리고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도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KB라이프 같은 생명보험사들은 AI를 활용해서 보험 가입 가능 여부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과정을 자동화했어요. 그래서 더 빠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같은 손해보험사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험 사기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 이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 분야에서도 AI 챗봇이나 로봇 상담원이 활약하고 있고요. 확실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 발전이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얼마 전에 본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AI 때문에 해고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오던데.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AI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데이터 분석 기반의 심사 업무 이런 걸 대체하면서 관련 인력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효율성과 편리함, 그 이면에는 이처럼 일자리 구조 변화라는 사회적 과제가 함께 놓여 있는 거죠. 보험사들도 이런 변화에 대비해서 직원 재교육이나 직무 전환 배치 이런 걸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 필요하겠군요. 자, 이제 9번째 소식인데요. 우리 사회에 좀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노후 생활에 관한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60대 이상 한국인 중에서 건물 임대소득이나 주식 배당금, 예금 이자 같은 이른바 자본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고 계셨고요. 22% 정도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연금 소득에 의존하고 있었고, 나머지 24%는 자녀의 도움이나 정부의 기초연금 같은 공적 부조에 기대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이나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잖아요. 정년이 늘어나고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 연금 받으면서 여유롭게 사는 삶, 이게 적어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수에게 좀 먼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배워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통계는 결국 우리가 젊을 때부터 얼마나 체계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 계획과 자산 운용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연금보험이나 장기저축성 보험 같은 상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미리 그리고 꾸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건 좀 가벼운 소식인데요. DB손해보험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소식이군요. 네, DB손해보험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약속한 사이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반려동물과 함께 소중한 약속, 이걸 주제로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캠페인 관련 페이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모티콘을 무료로 주거나 즉석에서 경품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 안전운전 관련 퀴즈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로봇 청소기, 노트북, 에어팟, 상품권 같은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단순한 이벤트 소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활동들이 갖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주로 상품의 보장 내용이나 보험력 경쟁력 이런 걸 내세워서 마케팅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런 캠페인처럼 고객들하고 좀 더 감성적으로 소통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려는 노력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보험사의 마케팅 트렌드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험 시장의 굵직한 이슈부터 소소한 소식까지 10가지 뉴스를 쭉 훑어봤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정말 간병이나 보험 사기처럼 주의가 필요한 경고등부터 부모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보장이나 상속 설계 트렌드, 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펫보험이나 AI 도입 같은 새로운 시장과 기술의 흐름까지. 와, 정말 변화가 빠르고 다이나믹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히 고령화하고 기술 발전이라는 이 두 개의 큰 축이 보험산업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보험이라는 좀 복잡한 퍼즐, 이걸 맞춰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다룬 여러 변화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위험과 새로운 기회들 속에서 다가올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